자, 21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기출문제 21번부터 볼게요. 자, 2010년 2월 25일 주식회사 3일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확정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2010년 3월 31일 날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중 2010년 2월 25일 3일이 해야 할 올바른 회계 처리는 어느 것인가? 저는 두 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메모장을 좀 띄워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고요. 자, 저는 메모장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10년 2월 5일 날 회계 처리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요. 금액은 11만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지금 이제 결의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만원, 그 다음에 법정 적립 금액인 최소한 만원을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만원. 자, 여기서 미지급 배당금은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채에 해당됩니다.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자, 내용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결의 시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결의 시점이 3월 10일이죠. 31일이죠. 3월 31일 날. 3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이제 이 미지급 배당금을 이제 없애줘야 되겠죠. 미지급 배당금, 현금으로 줬다고 하겠습니다. 10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1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배당금, 요게 이제 결의 시점, 잉여금 처분 결의, 요것이 배당금 지급 시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21번 정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이익준비금,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현금 배당액의 10%인데 이게 최소 10% 이상이에요. 최소 10% 이상을 적립을 해줘야 되고, 요 한도는 법정 자본금의 자본금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한도 금액을 설정을 해서 3번처럼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연습 문제 때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자, 이자율을 갖고 따지는 문제죠. 액면 이자율이 7%고 시장 이자율이 8%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같으면 이것을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요. 그죠?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것은 할인 발행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더 작다라고 하면 이것은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할인 발행에 속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22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바가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3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문제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몇 번 풀어봤던 문제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금 조달 방법이 이제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여러분 회사 가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고민하고 보고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유상증자. 자, A는 유상증자 하자.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하자. 이제 두 가지 방법 가지고 이제 자금 조달. 우리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모두 회사에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방안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일의 유상증자와 사채 발행 방안, 발행 조건 다음과 같다. 두 가지 자금 조달 방안 중 발행 시점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과 발행 형태. 자, 그래서 할증이나 뭐 할인, 액면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좋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발행 시점에 자금 조달을 많이 할 거면 할증이 맞습니다. 자, 할증이 맞는데 내용을 좀 보면, 유상증자는 보나마나 이거 딱 봐도 액면 금액은 5,000원인데 발행 금액을 25,000원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할증 발행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채도 할증 발행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건데, 그럼 주식을 할증 발행하느냐 사채를 할증 발행하느냐 둘 중에 하나죠.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을 분개를 먼저 해드리면, 대변의 자본금은 자 액면 금액대로 가죠. 그 다음에 주식수가 5만 주기 때문에 5, 25, 2억 5천만 원이 자본금의 계상이 됩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가 들어오냐면 10억이 들어와요. 10억이 들어오겠고, 그럼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자본잉여금이 얼마가 되느냐? 7억 5천이나 들어와요. 아유, 이건 뭐 그냥 그렇죠. 어쨌든 자금 조달할 수 있는 현금 조달 금액은 10억 원이 들어옵니다. 10억 원이란 자금이 조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 시의 회계 처리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사채를 발행하는 액면 금액은 10억이 갑니다. 네, 10억이 가고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금액은 일단 10억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10억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알파. 자, 10억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10억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금액이, 이 알파에 대한 금액이 바로 사채 할증 발행 사증차라고 합니다. 저는 줄여서 사증차라고 하는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가 10억보다 더 많이 되죠. 얘는 10억 밖에 못 들어오는데 얘는 10억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행 시점에서 만약에 처리를 한다면 바로 사채를 할증 발행하는 것이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자, 그래서 방안 B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무에서 보고서 양식으로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실무를 좀 선행학습한다 생각하시고 푸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하시면 좀 나중에 동기부여도 되고 이제 꿈도 꿀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3번 정답 3번으로 가고요. 자, 다음 문제 24번입니다. 뭐 또 간단한 문제가 하나 또 나왔어요. 자, 미지급 비용은 왜 하느냐? 바로 발생주의 때문에 합니다. 뭐 더 이상 볼 게 없긴 한데 자, 봅시다.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도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 돈은 아직 주지 않았지만 또는 돈을 아직 받진 않았지만,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손익의 예상 또는 손익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손익의 예상 또는 발생 들어가는 것들은 미자 들어가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지금처럼 비용이 지금 당장 발생을 해서 인식을 하지만 돈을 나중에 줘야 되는 것들 미지급 비용이고, 수익을 지금 당장 인식을 하지만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것, 이런 것을 미수수익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 발생주의 때문에 하는 거다. 24번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자, 봅시다. 누가 제일 올바른 소리를 하냐 이런 건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2010년 12월 5일 상품 100개를 구입했대요. 100개를 12월 5일날 구입했대요. 비슷한 문제를 연습 문제에서 풀어본 기억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2010년 12월 12일 이 중 30개를 거래처에 판매를 했다. 그럼 구입을 한 시점은 12월 5일날 이때 매입으로 인식을 했다는 얘기고, 납품을 했다는 얘기는 12월 12일날 매출로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판매 대금은 3월 5일날 수령하기로 했다. 뭐 판매 대금이 중요한 건 아니죠. 수익 인식 시점에서. 동매출의 수익 인식에 대해 회계부서의 네 사람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논쟁을 하고 있다. 이걸 왜 논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가장 옳은 주장을 한 사람 누구인가 물어봤습니다. 병철. 상품을 구입한 12월 5일날 매출을 인식해야 된다? 아니죠. 매입을 인식해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병철은 헛소리를 하고 있고. 자, 대준. 상품이 판매된 시점인 12월 12일에 30개 매출을 인식해야 된다? 얘가 맞는 설명이죠. 2번 맞고요. 철희. 실질적으로 대금이 회수되는 2011년의 매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현금주의로 인식하는 건 아니죠. 발생주의 위배되는 겁니다. 철희도 헛소리를 하고 있고. 중섭. 2010년도에 납품이 일어나고 대금이 회수되었으므로 여기까지는 좋은데 각각 50%씩 매출 인식, 웃기고 있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답은 2번 대준이 올바른 소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5번 정답 2번이고요. 자, 26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될 올바른 금액은 얼마인가? 자, 뭐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예, 쭉 보겠습니다. 일단 관리직 사원,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죠? 기억 맞고요. 사무실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 다 판매비와 관리비,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러면 요 세 가지만 합치면 3,400만 원인가요? 3번이 정답입니다.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27번 보겠습니다.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율을 말한다. 맞는 설명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2번, 제어를 인도한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만,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발생하는 수익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므로, 자,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인식을 하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수익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맞고요. 4번, 수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는 구별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정답은 2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3일은 2010년 7월 31일 미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차입금을 계상하였다. 자, 10만 달러를 차입했다고 돼 있어요. 차입하면 뭐예요?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줄 돈이 생긴 거죠. 줄 돈이 생긴 거예요.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차입금을 계상하였다. 자, 단기말 현재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 상기 차입금 관련돼서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외화 환산 손실은 얼마인가? 환산 손익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환율 정보를 보니까 빌릴 때는 940원이었는데 달러당 아직 갚지는 않았지만 12월 말 현재 평가 기말 평가를 해다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990원으로 환율이 50원만큼 증가를 했어요. 50원만큼 환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나한테는 손실이란 얘기예요. 그죠? 달러당 50원씩. 그러면 10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50원씩 손해를 봤으니까 500만 원만큼 나는 손해를 본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외화를 평가해 본 거니까 직접 갚은 건 아니잖아요. 환산 손실이죠. 이것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외환 차손하고는 다른 거예요. 외환 차손은 직접 내가 갚았을 때 얘기고 실현됐을 때 얘기고, 이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 항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로 500만 원 계상하면 되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줄돈이란 얘기죠. 줄돈이 환율이 올라가면 갚을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손실입니다. 28번 정답 4번입니다. 자, 29번. 자, 29번 문제 볼게요. 다음 거래 중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1번, 차게 납품할 제품에 대해 미리 대금을 받고 선수금 처리했다. 이거는 뭐 결산 수정 분계가 아니라 이미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분계죠. 1번이 틀렸습니다. 꼭 결산 분계가 필요하진 않죠. 그죠? 자, 3번, 3년치 임차료를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 이것은 선급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수정 분계해야 됩니다. 올해 것만 인식해야 되니까. 3년치를 먼저 선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것만 인식해야 되니까 선급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3번, 2010년 12월 1일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다? 감가상각비를 해야 되니까 수정 분계해야 되겠죠. 4번, 결산일까지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가수금을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했다. 미결산 임시계정 또는 비만계정 표시금지 원칙에 따라서 가수금은 없애줘야 되겠죠. 4번도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정답 1번으로 하시고요.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자, 빈칸에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30번 문제. 자, 빈칸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괄호 열고 닫고는 자본 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본 거래로 인한 자본 증가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 그리고 법정 자본금. 자,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그죠? 자, 그래서 뭐뭐는 이익잉여금은 달리 자본거래에서 발생되므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본 계정에 가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법정 자본금, 여기서
액면 금액 초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익금에 속하면서 초과에 들어가는 건 주식 발행, 초과금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자본이익금에 속하는 것들을 보면 감자 차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30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1번. 2010년 12월에 주식회사 3일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되었으나, 전소는 싸그리 몽땅 다 태워먹었다는 얘기죠.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3일이 인식할 보험 차익은 얼마인가? 사실 이 문제는 이 당시에는 이 답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그냥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자, 예전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 시, 자, 화재 발생 시, 자, 화재 발생 시의 회계 처리는 우선적으로, 자, 장부가액을 제고해 줍니다. 그래서 자, 공장 건물이 대변에 가고요. 취득원가 4천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원 있었죠? 1,000만원 가지고요. 그럼 이제 3,000만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미결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바뀐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3,000만원. 자,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이제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할 때, 근데 이제 수령이 됐죠? 이제 수령시라고 되면 미결산 금액이 이제, 원래는 이제 보험금 수령시가 아니라 청구시도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이제 뭐 막바로 보험금을, 그죠? 수령을 했다고 돼 있나요? 뭐 그런 내용은 없는데, 원래대로 이제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하면 청구를 해요.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원래 이제 미결산이 3천만 원이 가고, 이제 보험금 수령액이 이제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3,500. 여기 이제 미수금으로 되어 있다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실제로 이제 보험금을 수령을 할 때, 이게 이제 미수금이 아이고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청구 시 여기서 이제 보험 차익이 생겨요. 보험 차익이 생겼다. 이제 500만 원 이렇게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수령할 때, 수령 시에 이제 이것이 이제 뭐 현금으로 뭐 또는 보통 예금 3,500 이렇게 가지고 미수금 뭐 없어지고 3,5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개가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바뀌었을 때는 이제 발생 시 바뀐 회계 처리는 이제 이게 이제 이게 9구요. 마음이 급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의 처리 방법이고, 이게 이제 새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처리합니다. 건물이 4천만원 가지고, 이건 똑같아요. 4천만원 똑같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원, 요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결산이 아니고 여기서 바로 재손실 처리를 해버려요. 3천만원, 즉 비용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처리가 없어요. 맞다. 처리가 없다가 보험금을 이제 수령하는 시점, 그죠? 뭐 청구할 수도 있겠다. 청구할 수도 있겠네. 자, 청구했을 시점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미수금 3,500. 그리고 이 3,500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수익이 500만 원 남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비용이고 얘가 수익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서로 퉁치면 이제 500만 원 이익이 남는 건 맞는데,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 나중에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 시에는 그냥 이렇게 똑같습니다. 현금 받고 미수금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있다면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전산회계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전산회계 1급 때 몇 번 기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31번 정답은 3번을 하는 걸로 하고요. 31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이제 좀 보기 드물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문제는 잘 안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정답은 일단 3번으로 가시고요. ERP 회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또 바뀐 문제대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32번을 보도록 할게요. 32번. 우리 이제 자주 봤던 건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제 먼저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요,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전체를 2번 기록한 경우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맞습니다. 어쨌든 합계 금액이 맞으면, 시산표라는 게 이제 합계와 잔액 이렇게 있는데 합계와 잔액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대변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면 이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싹 다 빠뜨리거나 이중으로 기록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한쪽만 틀린 경우는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기에 입력할 때 잘못된 동일 금액 입력한 경우,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차대변이 상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금액이 현금으로 예를 들어 100원인데 외상 매출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50원만 했다가, 이러면 이제 50원만큼 차익이 생기겠죠. 이랬다가 또 외상 매입금이 또 50원 있는데 현금으로 100원을 했다. 그럼 어쨌든 이게 150 나오니까 이렇게 우연히 상계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금액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을 뺀 나머지, 자, 몇 번이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이 32번 정답은 2번이다. 이 내용 좀 이해하시겠죠? 시산표는 이유 어쨌든 간에 차대변만 맞으면 된다는 개념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실제 거래 내역을 까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누락, 2번 기록, 차대변 동일 금액 또는 우연히 상계, 이런 경우가 있다. 자,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을 문제를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1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와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을 구하면 얼마인가로 되어 있어요. 일단 2009년 10월 30일 현재라는 얘기는 2010년도 1월 1일을 얘기하는 것 같고, 매출채권 100만원과 대손충당금 30만원 되어 있고요. 일단 충당금만 물어봤죠. 충당금 기말 잔액을 먼저 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성으로만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잔액은 나머지 30만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12만원이 대손 처리를 했다고 돼 있어요. 파산이라서. 그럼 이제 까주면 되겠죠. 12만원을 까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2만원 빼주니까 나머지 18만원 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손 추산액은 얼마예요? 대손 추산액은 45만원이다 알아돼 있죠.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45만원을 되게 하라라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 18만원에서 얼마를 더 추가시키면 45만원이 될 것인가? 자, 그럼 얼마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7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이제 우리가 기말 잔액을 구한다면 45만원이 다 기말 잔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럼 이제 2번 아니면 4번 중에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만큼 뭐예요? 보충을 해준다는 개념이죠. 그럼 보충에 대한 분계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12월 31일 날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보충해야 될 금액은 27만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보충해야 될 금액은 27만원이 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손익계산서에 갈 금액이죠. 답은 27만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도 일단 답이 아닙니다. 33번 정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4번. 자, 주식회사 3일은 상품의 2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런데 기말 재고 실사 과정에서 당해 자산이 누락이 되었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말 재고를 2만원만큼 과소 계상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기말 재고는 이익과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2만원만큼 역시 과소됐다는 얘기고요. 이와는 반대로 매출 원가는 2만원만큼 과대 계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것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맞는 것만 찾으면 되죠.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 순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1번이 정답이죠. 당기 순이익 과대 계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 매출 원가가 과대가 맞겠죠. 그 다음 기말 재고가 과소가 맞겠고요. 그래서 34번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5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 이제 상장법인이라든가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fss.or.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있는데 감사 보고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기업은 돼 있어요. 일단 직전 연도 자산 총액이 자, 첫 번째로 100억 원이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장을 했거나 또는 코스닥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일단 1번을 보시면 전기말 자산 총액이 1조 원이래요. 그럼 일단 100억은 넘었으니까 재무제표 볼 수 있습니다. 매출 100억 원의 코스닥 등록 기업. 근데 매출액을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 등록이 돼 있으니까 2번도 맞는 설명. 종업원이 150명인 거래소 상장 기업. 종업원을 볼 게 아니라 거래소 상장을 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설명. 그런데 전기말 자산 총액이 60억이며 100억이 안 되죠. 주주가 3인 이상 비상장 기업. 여기는 재무제표를 볼 수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회사는 그럼 재무제표 아예 볼 수 없느냐? 아니죠. 세무회계사무소 가면 있어요. 예.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가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3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재무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진에서 나눈 토론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의견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참 대준이, 병철이, 철이, 중섭이는 맨날 나와요. 자,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왠지 자격시험팀에 계신 분들 아닌가 싶어요. 이분 중에 한 분은 좀 제가 아는 분 같은데. 예. 자, 좋습니다. 일단 1번 대준을 보세요. 재고자산 평균 회전 기간이 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자, 여기까지 보면 평균 회전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 기간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둔해졌다는 겁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물 흘러가듯이 재고자산이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판매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느려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회전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쵸, 재고가 그만큼 들어왔다가 팔리기까지의 재고가 쌓여있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느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번이 정답. 병철, 유동 비율이 전기에 비해서 감소를 했다면 자, 단기 지급 능력이 개선되어 보이긴 어렵다.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급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거죠. 근데 감소했다는 얘기는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병철도 맞는 설명. 자, 철이, 매출채권 회전율이 전기에 비해서 증가했다. 회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기간하고 틀려지는 거. 회전 기간이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 회전이 덜 된다는 얘기고, 회전율이 빨라졌다는 얘기는 속도가 빨라졌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3번도 맞는 설명. 4번 중섭, 부채 비율이 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재무 건전도가 양호해졌다고 볼 수 있다. 부채 비율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부채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했다는 거기 때문에 빚을 갚았다는 얘기죠. 맞는 설명입니다. 36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가지 비율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비율에 대한 공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일단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에 대한 공식을 하나씩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당자 비율이 있어요. 이 당자 비율은 자, 유동부채분의 당자 자산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이것이 당자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동 비율은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잔이 아니라 유동자산이죠. 예. 유자라고 하시면 돼요. 유부분의 유자다. 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여기다 써볼까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분의 보통 자본이죠. 그냥 유동이 아니라 그냥 부채죠. 예, 그냥 부채죠. 자기 자본분의 부채다.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요. 자, 자기 자본 비율은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총자본. 총자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자산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부채 더하기 자본. 이게 이제 총자본이죠. 여기서 자기 자본. 예.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내 자산, 순재산, 내 자기 자본, 총자본에서 이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 보면요. 일단 하나씩 보시면 당좌 자산. 자, 일단 유동부채를 구하셔야 되겠죠. 유동부채가 250만 원. 250만 원 분의 당좌 자산이 2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구해 보면 자, 금액이 그죠? 맞죠? 80% 나옵니다. 네. 네, 요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 그죠? 곱하기 이제 여기서 지금 생략된 게 뭐냐면요. 곱하기 100이 다 생략됐어요. 원래 이제 재무비율 산출할 때 이제 뭐뭐분의 뭐하고 곱하기 100% 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 하면 여기서 이제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80%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그냥 0.8이죠. 그냥 0.8 나오나? 예, 맞죠?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유동자산분의 자, 유동부채 250만 원 분의 자, 유동자산은 이 두 개를 합치면 되죠. 당좌와 재고가 유동자산이니까 5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것은 곱하기 또 100%를 하게 되면 200%가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부채 비율은 이제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은 400만 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해드리면 400만 원 분의 자,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을 합치면 되겠죠. 합치면 500 나와요. 그죠? 500만 원. 자, 그럼 이제 500만 원에서 400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25%가 나옵니다. 그죠? 네, 125%. 네, 곱하기 여기서 100%를 해주면 그죠? 125%가 나오죠. 네, 그렇다는 얘기고 이렇게 틀렸죠? 125%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기자본 비율도 구해볼까요? 자기자본은 여기서 이제 구해보면 총자본은 다 더하면 되겠죠? 예, 다 더하면 이제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자산이 900이고요. 그죠? 예. 왼쪽 게 자산이고 오른쪽 게 부채니까 500을 더해 주시면 1400. 1400분의 400이죠. 예. 400만 원이 자기 자본이고요. 총자본은 1400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00만 원에서 1400을 나누면 되니까 잠깐만요. 400만 원에서 좀 다른데요? 잠시만요. 제가 미쳤나봐요. 부채가 자본이죠. 총자본. 결과적으로 이게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산이니까 이게 아니죠. 예, 그죠? 왜 900만 원만 할 걸 갖다가 또 더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그죠? 44. 곱하기 100을 안 했네. 예, 그죠? 오늘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처럼. 예, 이 실수하시면 안 돼요. 44.4%가 나온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쭉쭉쭉 나오는데 그냥 뭐 반올림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총자본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37번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자, 38번을 볼까요?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 1번이죠. 자, 보세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 항목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는 유동비율인데요. 유동자산, 이건 이제 유동비율에 대한 얘기인데, 유동비율은 자산부채 자본, 그죠? 여기 1번 재무상태표 항목이죠. 자, 2번 판매비와 관리비를 전기와 비교해 봄으로써 증감 내역을 통해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 추이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고요. 3번 매출에서 발생된 수익과 단계별 비용을 비교해 보면서 각 단계별 회사의 활동에 따른 이익을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4번 매출 증가율을 통해서 회사의 영업활동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1번이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9번인데요. 이거 좀 축소를 좀 해볼까요? 예, 이렇게 한 면에 좀 나오게끔 좀 제가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신문 기자 김한강 씨가 작성한 기사의 초고이다. 김한강 씨의 기사 초고를 검토하고 수정을 권할 만한 부분을 고른다면 어느 항목이 가장 적합하겠는가? 사실 기사문을 다 읽지 마시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사문 다 안 읽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기역.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재고자산은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설명이니까 기역은 맞는 설명인가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적합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수정을 관할 부분을 고른다면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기억은 맞는 설명이니까 고칠 게 없어요. 자, 니은.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이 평균 재고자산이란 것도 자, 기초 재고자산 플러스 단기간이죠. 자꾸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 생각나네요. 기말 재고자산을 해서 나누기 2 하시면 이게 평균 재고자산이 나와요. 그래서 공식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설명이에요. 니온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디귿. 매출채권이란 일반적인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현금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4번을 보세요.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것은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 아닙니다. 매출액이죠. 원가가 아니라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 역시 이것도 기초와 기말, 그죠? 기초 매출채권 나누기 기초 매출채권 더하기 기말 매출채권을 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거예요. 얘는 재고자산이고요. 얘는 매출채권을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평균 어쩌고 저쩌고 라는 거는요,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기초 더하기 기말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9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기사를 다 읽어보지 마시고요. 예, 포인트만 잡고 하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위원인데요. 이것도 뭐 사실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눈 감고는 문제를 못 푸죠. 자, 그래서 감사 의견의 종류를 물어본 겁니다. 일단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 거절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면 적정 의견은 뭐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라고, 한정 의견은 뭐뭇을 제외하고는 또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부적정 의견은 아예 그죠?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의견 거절은 지금처럼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0년도 기출문제도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1년도 기출문제를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도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